저 제목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청와대부터 구치소까지 66의 박근혜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 어머니의 비극과 연결시켜 보면 말이죠. 이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생일잔치 당시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버지 너무 거창하게 하셨어요. 뭐 거창하니 좀. 아버지 생신 때도 이렇게 안 하시고서는 뭐 언니 그래. 아니 어디다 여기다 이쪽으로 가. 옛날에 지마의 생일 때도 가선 탕진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일에다가.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래. 값을 받아. 아 됐어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사람들 주려고 그래. 아니 됐어요. 더 이상. 어제 박지원 회장도 현충원을 찾았는데 그 모습이 딱 그 가족의 모습이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목은 영욕의 세월입니다. 이 5자에 많은 의미가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예, 됐습니다. 1963년도에 청와대로 입성을 해서 이제 큰 영예 시절을 보냈고, 퍼스트레이디 대행 때 프랑스 유학 중에 급거 귀국해서 돌아왔다가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영예의 삶 은둔에서 18년간도 또 은둔의 삶이 시작돼서 뭐 유경재단 영남대 전 이사장까지 지냈고,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97년도에 한나라당 입대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지금 결국 이 오늘의 시점까지 왔어요. 뭐 인생 그래프를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그릴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이제 눈에 띄는 주목되는 굵직한 사건들로 저희가 한번 그래프는 이렇게 꾸며봤는데 여러 가지 씁쓸한 면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때 얘기 잠깐 해보면 소 국장님. 네. 79년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피 묻은 넥타이에 와이셔츠를 빨다가 좀 모혈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10대 때 이제 청와대에 들어와서 20대 이제 후반에 청와대를 나왔는데, 예. 74년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그때 그 문세광에 의해서 그 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거의 그 이후부터 이제 79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많은 걸 그때 배우게 되거든요. 이 권력의 운용에 대한 거라든지 뭐 등을 포함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사실상 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본 틀 자체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시기에 뭐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굉장히 이제 어떤 애국심이랄까 국가에 대한 이런 것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가장 믿었던 그 측근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시해를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니까 그런 등등이 이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그렇게 비명에 가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아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버지의 유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빨거나 만지고 하면서 굉장히 좀 슬퍼했다라는 얘기는 뭐 널리 알려진 얘기고, 그 뒤부터 이제 한동안은 한 18년 동안 또 이른바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예, 사실 뭐 11살의 나이에 그 대통령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맏딸로 청와대에 들어간 건데, 참 그때는 그저 신나고 순수한 마음에 신기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나겠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 TV를 보면은 그때 뭐 근영, 지만이 오고 서희 그렇게 막 공부도 하고 같이 뛰어놀고 예. 뭐 청와대 그 녹지원이죠. 지금 거기에 뛰어노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일반 가정생활, 그 뭐 부모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2013년 휴가를 진해 그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그 어렸을 때 거기 가서 해수욕도 하고 그래서 가서 그 해변가에다 저도 추억 이거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이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생각하면은 참 눈물이 날 거예요. 지금 뭐 사실은 뭐 굵직하게 하나하나씩만 짚어보고 있어요. 영예의 삶, 은둔의 삶은 좀 한번 이제 간략하게 짚어봤고, 이제 97년 한나라당 입당 때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선거의 여왕으로, 그러니까 여왕의 칭호를 받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인데,
당시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입니다. 네, 저 영상 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1997년도에 굉장히 화려하게 정치 무대에 다시 부활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의 무기는 아버지죠. 이른바 이제 지난번에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후광 효과라고 심리적으로 그걸 분석을 했는데, 예.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강력한 후광,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특히 97년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IMF 이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래도 보릿고개에서 해방시켰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강력한 후광 효과, 그리고 또 국민들 마음속에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둘 다 이렇게 비명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련함, 뭔가 좀 진짜 좀 불쌍하다, 뭔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심정적으로 좀 많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신비주의 효과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른바 박근혜 신화, 박근혜 신드롬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 과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아니면 나라의 리더로서의 어떤 국정운영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진 않았죠. 아버지 밑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 정말 냉정하게 어떤 국정운영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이어졌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대선 막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 후보 주자들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자꾸 제기가 되는 또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상으로 물론 뭐 짚어본 이 인생 그래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우리 그래프에 올라간 계기는 바로 2013년 첫 과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인데, 당시 이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고가 있습니다. 대선 광고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대선 광고를 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는 우리도 글쎄요, 뭐 썩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했던 화법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았는데 논란도 많았습니다. 뭐 유체이탈화법이다, 신비주의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말말만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간첩도 그렇게 국민이 되게 신고를 했듯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부부터 해갖고 전부 안전을 우리가 같이 지키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나갔다는 거는 다른 환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전효혁 전 의원은 베이비 토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홍원 전 총리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적 역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자. 가장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이다. 엄청난 독서를 하시는 독서량이 많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독서량이요? 네, 독서량이 많다는 얘기를 하신 것을 내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문장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래서 지시대명사다 뭐 저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연체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말하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안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뭐 말하자면 핵심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갖고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 번역기, 말씀 번역기라는 그런 뭐 조크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뭐 전혀가 전 의원이 베이비 토크라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말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지식의 양에 관계없이 말주변은 썩 좋지를 않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도 사실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뭐 짜여진 그런 그 콘티에 따라서 이렇게 기자회견 몇 차례 한 것이 전부고 그런 점 때문에 대면 보고보다는 서면 보고를 많이 이렇게 받았다. 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누구고 얘기할 때도 단답형으로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해서 그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뭐 대대는요 이렇게 뭐 간단히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그 화법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또 비판적인 사람들은 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거다 단답형으로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이나 어법을 놓고는 뭐 그동안 나왔듯이 뭐 전 우주가 도운다든지 혼이 비정상이라든지 통일 대박이라든가 이렇게 대통령다운 그런 어법이나 화법은 아니다. 그것은 아마 최순실 씨가 써준 그런 그 말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뭐 잘했다는 논란도 있고 좀 비정상이라는 논란도 있고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공교로운 숫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이런 게 오늘 있더라고요.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됐으니까. 근데 2017년 3월 10일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3주 전에 헌재 탄핵 결정이 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예. 저 화면에는 없는데 1979년 10월 26일이 목요일인데 27일 그러니까 그날 전 국민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를 알게 된 거. 소국장님 참 공교롭네요, 저거는. 그러게 말입니다. 운명의 금요일,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금요일 뭐 징크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정말 그 주요한 어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운명을 가르는 이런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다 발생하고 그래서 79년 뭐 11.6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엄청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큰 사건이었던 거고 지난해 12월 9일은 사실 뭐 그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인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됐지만 박 전 대통령으로서 그때 좀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그런 거 수감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그 11.6 같은 경우는 뭐 불가항력이었다고 해도 이번 이 탄핵에서 이 구치소 수감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처음부터 좀 이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갔으면 사실은 글쎄 탄핵도 안 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가는 일도 없었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다시 좀 듭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뉴스특급이 준비했던 것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실까요? 예, 크게 한번 보면 사실 뭐 그래프라고 어느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인생의 영역의 세월들에서 만약에 이수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가장 돌아오고 싶은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보도, 오늘 참 보도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박지만 동생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걸 보고 제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때만이라도 2014년 말이죠. 그때 뭐 그 비선실세 얘기가 막 나오고 뭐 최순실이 권력 영순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그때에 대한 그 회한이 있으신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좀 추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독특한 그런 그 성정이 이런 캐릭터가 형성이 된 거는 그 11.6 이후에 고립된 생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에 81년인가에 그 신학대학의 석사과정을 다니고 싶었는데 거기에 재학생들이 아마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런 이제 반감 때문에 결국 그 석사과정을 포기한 걸로 알려졌어요. 저는 그때 우리 사회가 비록 독재자의 딸이었다 하더라도 좀 그 포용을 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이 최 씨 일가에 고립되어서 사는 그런 삶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았겠느냐. 좀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을 잠깐 담아봤습니다.